여러분 이제 이야기 들으실 준비 다 되셨죠?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 히치하이커. 그날 밤에 벌어진 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순간들이야. 2014년 난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이었어. 텍사스 중부에 살았고 형은 콜로라도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지. 곧 졸업하는데 형한테 한 번도 못 가봐서 봄방학이 겹치는 때 내가 직접 운전해서 형을 보러 가기로 했어. 문제는 사실 내가 운전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야. 믿기 어렵겠지만 난 교통 위반 딱지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 주차 위반도 없었고. 근데 형에게 떠나기 일주일 전에 친구들이랑 막 술을 마시다가 걸려버린 거야. 그걸로 면허가 30일 정지됐었지. 그래도 난 어떻게든 형을 보러 갈 작정이었고 그냥 밤늦게 출발해서 레드불을 좀 마시고 정신을 붙잡고 있자 생각을 했어. 최대한 뒷길로만 달렸고 좀 더 오래 걸리긴 했지만 그 덕분에 경찰들을 거의 피해갈 수 있었지. 자정쯤엔 내가 호주 아웃백, 이 아웃백이 황무지 사막지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호주 아웃백 한가운데라도 들어온 기분이었어. 로드트립은 여러 번 해봤지만 그날 택한 그 길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 시야 끝까지 잡초와 바람에 갈린 표지판밖에 없었고 인간의 기척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었어. 그 적막함에 정신이 팔려 달리던 중 노란 중앙선 위에 주황색 콘 하나가 딱 올라가 있는 걸 보고 그제야 속도를 좀 줄였지. 멈추진 않았어. 지도에서 이미 공사 구간은 다 확인했고 이 근처엔 없었거든. 근데 딱 중앙선 위에 정확히 올려놓은 그 콘의 배치가 조금 이상했어. 도로에 물건이 굴러다니는 건 흔하지만 그건 분명 누가 그곳에 놓은 느낌이었거든. 몇 마일쯤 더 달렸을까? 이번엔 아예 내 차선 한가운데 뭔가가 또 서 있는 거야. 하이빔으로 멀리까지 시야는 확보가 돼 있는데도 이게 대체 뭔지 바로 구분이 안 됐지. 또 콘인가 싶었는데 콘과는 다르게 조금 두툼해 보였어. 속도를 더 줄이면서 가까이 간 순간 내가 중얼거린 말은 딱 하나였어. 저거 설마 사람? 맞았어. 난 바로 반대 차선으로 확 핸들을 꺾어서 피해서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차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오더라고. 멈추라고 한쪽 발까지 쭉 뻗으면서 마치 범퍼에 몸을 내던지는 사람처럼. 난 급브레이크를 꽉 밟았고 목이 뒤로 확 젖혀지는 느낌이 들었어. 상황 판단을 못하고 당황과 짜증이 뒤섞인 채로 하이빔을 켜서 정면을 확인한 순간 난 차를 멈춘 걸 바로 후회했어. 겉모습만 보면 그냥 평범한 중년의 남자야. 청바지, 긴 베이지색 코트, 약간 작은 듯한 파란 눈. 딱히 괴상한 외모는 아니었어. 근데 내가 멈추자마자 짓는 그 웃음이랑 그리고 그 손에 들린 것 때문에 난 바로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지. 그가 움켜쥔 건 작고 털이 달린 피범벅 덩어리였어. 딱 보자마자 쥐의 사체 같았어. 왜 들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뭐든 간에 정상은 아니었어. 더 최악인 건 다른 손 하나는 계속 등 뒤에 숨기고 있었다는 거야. 그 순간 난 확신했어. 저놈 뭔가 들고 있다. 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그대로 천천히 돌아 나가려고 했어. 멈춘 게 멍청했지만 거기 계속 더 있는 건 더 멍청한 짓이니까. 근데 내가 차를 움직이자 그 남자가 또 앞을 가로막았지. 그러다 내가 진짜 안 멈추자 한 발 물러섰고 그 순간 그는 등 뒤에 숨겼던 걸 내렸어. 커다란 쇠망치였어. 난 바로 엑셀을 밟았어. 방금 일어난 걸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지. 도와달라는 신호였을 수도 있겠지. 근데 나는 그걸 확인해 줄 생각이 추호도 없었어. 백미러를 보니 그가 뛰기 시작하더라고. 처음엔 움찔했지만 금방 코웃음이 나왔어. 저 미친 새끼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어둠 속에 그가 사라지는 걸 보고 비웃었어.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내가 그 말을 내뱉고 몇 초 지나지 않아서 차가 쿵 하고 들썩였어. 난 앞을 봤고 이미 너무 늦었어. 빵빵빵. 총성 같은 파열음이 연달아 울려 퍼졌고
계기판은 미친 듯이 경고등이 깜빡깜빡거리고 타이어는 갈갈이 찢겨서 길 위를 맨살로 끌려가는 것처럼 아주 끔찍한 소리가 들렸어. 차는 왼쪽으로 쏠렸고 난 겨우 차를 세웠어. 문을 열고 내려서 글로브 박스에서 손전등을 켜고 확인했지. 4개의 타이어 전부 완전히 찢겨 있었어. 죽은 피부처럼 벗겨진 고무 조각들이 막 말려 있었고 도저히 믿기 힘들 정도로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지. 손전등으로 뒤쪽을 비췄을 때 한 50m쯤 뒤 아스팔트 한가운데 잡초와 그림자 사이로 반쯤 묻혀있던 건 스파이크 스트립이었어.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경찰들이 범죄 차량 못 가게 펑크내게 하는 저 스파이크 스트립, 저게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전혀 못 봤던 거야. 내가 그 남자를 지나친 지 얼마 안 되는 거리에 작은 언덕이 하나 있었거든. 그 언덕 때문에 난 바로 그 뒤에서 뭔 일이 있는지 볼 수 없었지. 근데 느낌이 딱 왔어. 그 남자가 이쪽으로 오고 있다고. 그리고 스파이크도 콘도 이 모든 게 그의 짓이란 것도. 난 내 위치가 최악이란 걸 깨달았어. 그와 나의 사이의 거리는 고작 반 마일, 한 800m 정도예요. 걸어서 최대 5분 거리. 내 핸드폰엔 당연히 신호가 없었어. 그렇다고 차 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근다고 뭐가 달라질까? 쇠망치를 든 놈이잖아. 들판으로 도망치는 것도 답은 아니었어. 숨을 데도 없었고 행여 길을 더 벗어나 버릴까봐 두려웠지. 그래서 난 달려서 도망치는 것으로 결심했어. 헤드라이트를 켜서 지나가는 차라도 보이게 하고 폰, 지갑, 열쇠, 손전등 이걸 챙겨서 장거리 조깅할 각오를 했어. 고등학교 때 나 장거리 육상을 했거든. 마을까지는 못 뛰더라도 지나가는 차를 잡거나 어느 순간 핸드폰의 신호가 터지는 지점까지는 갈 수 있겠지. 그렇게 차 문을 잠그고 뒤를 돌아본 순간 그놈이 그 언덕 위로 올라오고 있었어. 이제 거리는 400m 정도. 근데 그 걷는 모습이, 아니 걷는 건 아니었어. 긴 보폭이 기묘하게 미끄러지듯 움직였고 내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지. 그건 사람이라기보단 어딘가 비정상적인 존재처럼 보였거든. 난 돌아서 뛰기 시작했어. 초반엔 전력 질주를 하지 않으려고 억눌렀어. 멀리까지 버텨야 되니까. 1분마다 뒤를 돌아봤고 손전등 불빛은 그놈까지는 닿지 않아도 그놈의 실루엣까지는 보였어. 그리고 그놈을 매번 볼 때마다 그 실루엣은 조금씩 더 가까워졌어.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그는 포기할 기미가 없었어. 오히려 나와의 거리를 조금씩 좁혀오고 있었지. 중간에 난 소리도 질러봤어. 도대체 나한테 뭘 원하는데? 물론 대답은 없었고 한참을 뛰다가 얼굴에 땀을 닦아내며 다시 뒤를 돌아봤는데 이번엔 희미한 헤드라이트가 보였어. 픽업 트럭. 살았다 싶어서 난 도로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지. 팔도 흔들고 저기요 소리도 지르고. 트럭은 잠깐 속도를 줄이다가 나를 그대로 피해 지나갔어. 창문도 안 내리고 경적도 없고 멈추지도 않고. 난 진짜 도로 한가운데서 여기절로 튀어나왔어. 하지만 거기 계속 서 있는 건 더 최악이니까 난 다시 뛰기 시작했지. 그리고 이상하게도 뒤를 돌아봤을 때 그놈이 안 보이는 거야. 포기했나? 넘어졌나?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환각을 보고 있었나? 핸드폰도 계속 확인했고 조금 더 뛰어가자 이번엔 길가에 차 한 대가 보였어. 붉은색 다치 차저. 요런 차. 불도 꺼져 있고 사람도 없었지만 타이어도 멀쩡했고 스파이크에 걸린 흔적도 없었어. 그래서 난 그 차로 다가갔어. 안엔 아무도 없었지만 열쇠가 그대로 꽂혀 있었어. 난 운전석에 앉았고 키를 돌리자 룽룽 엔진이 살아났어. 와, 이거 완전 기적이다 라고 느꼈지. 연료도 충분했고 정말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어. 근데 그 순간 조수석 창밖을 본 나는 얼어붙고 말았어. 차 바로 옆 몇 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그 남자가
나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었어. 그는 포기한 게 아니었어. 난 그놈이 도로만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어둠 속 들판을 통해서 돌아서 나에게 접근하고 있었던 거야. 내 시야 밖에서. 내가 그를 놓치길 기다리면서 말이지. 거의 문손잡이에 놈의 손이 닿을 뻔한 순간 난 엑셀을 부앙 밟았고 사이드 미러 속 그는 창백한 얼굴로 활짝 웃으며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달려들고 있었어. 그 뒤 난 바로 다음 마을 경찰서까지 향했고 해가 뜰 무렵 경찰과 함께 내 차로 돌아가 봤어. 내 차의 모든 창문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 있었어. 금이 간 정도가 아니라 완전 가루가 돼서 사라진 수준이었어. 근데 훔쳐간 것도 없었고 그게 더 소름 돋았지. 그 남자는 끝내 잡히지 않았어. 그리고 이건 내가 보통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은 마지막 부분이야. 내가 아까 그 빨간색 다치 차저에 도착했을 때 운전석 문이 열린 채로 있었어. 난 손전등을 켜고 다치 차저 안을 확인했지. 실내는 완전 난장판이었어. 운전대, 기어봉, 시트까지 피가 막 칠해져 있었지. 뭔가 큰 것이 그 차 안에서 발버둥친 흔적 말이야. 앞유리는 안쪽에서 깨져 있었고 문 밖으로는 피 섞인 끌린 자국이 자갈과 잡초 사이로 길게 이어져 있었어. 무거운 걸 질질 끌고 간 자국. 그걸 따라가 보자 비틀어진 형태의 무언가가 내 손전등 빛에 걸렸어. 한 남자였어. 등을 보인 채 누워 있었고 입은 열린 상태로 굳어 있었어. 아마 마지막으로 무언가 말하려 했겠지. 두개골은 산산이 부서져 있었어. 일부는 아예 사라져서 눈 위쪽에 있는 부분은 마치 동굴처럼 파여 있었지. 그 무거운 쇠망치가 몇 번이나 그의 머리를 내리쳤는지 상상이 안 됐어. 핏빛 아래에서 하얀 두개골이 달빛처럼 반짝였어. 그리고 이제야 확실해졌어. 그 히치하이커 손에 들려있던 그 털뭉치, 쥐 시체처럼 보였던 그 피범벅 덩어리, 그건 쥐가 아니었어. 그건 바로 사람 두피였어. 그걸 깨닫는 순간 난 숨이 턱 막혔어. 내가 그 차에 올라탄 건 그 남자가 놓고 간 차를 발견한 게 아니었어. 아마 누군가가 놈을 태워줬고 그 결과가 저 뒤에 쓰러져 있던 시체였던 거야. 그 모든 그림이 한 번에 이어졌어. 언덕 뒤에 주황색 콘, 도로 한가운데 스파이크 스트립, 비정상적으로 빠른 속도, 창문이 박살나 있던 내 차, 그리고 거기 남겨진 그 피범벅의 시체. 그놈은 그냥 길에서 얻어 걸린 괴짜가 아니었고 도움을 원하던 불쌍한 여행객 같은 것도 아니었어. 그 길 자체가 그놈의 사냥터였던 거야. 나도 그날 그 사냥감 중 한 명이 될 뻔했던 거고, 내가 그 빨간 차를 찾은 시점은 그 남자가 방금 전 희생자를 처리하고 새로운 표적으로 날 쫓던 순간이었어. 그 차도 그 도로도 그 어둠도 전부 그 남자가 준비한 무대였던 거야. 그래서 난 그 차를 타고 탈출하며 사이드 미러로 그놈의 마지막 모습을 봤을 때 그 웃음이 더 섬뜩했던 거야. 그건 미친놈의 광기라기보단 거의 잡을 뻔했는데 아깝다는 듯한 자신감에 찬 얼굴이었거든. 그 남자는 그냥 사람을 공격하거나 죽이는 수준이 아니었어. 그는 사냥을 즐기는 인간이었고 그 순간 내게 다가오던 그 표정은 그가 이 모든 걸 게임처럼 대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어. 그리고 무엇보다 꺼림칙한 건 경찰이 그날 이후로 아무런 단서도 못 찾았다는 거야. 빨간 차의 남자는 신원도 확인됐고 끔찍하게 죽은 건 사실이었지만 그 남자를 죽인 히치하이커는 그대로 사라졌어. 아무 흔적도 없이. 그 도로엔 언제든 또 누군가가 멈추겠지. 그 주황색 콘 하나 때문에,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그 사람 때문에. 그리고 그놈은 아마 지금도 어디선가 그 짓을 계속하고 있겠지. 피 묻은 두피를 들고 얼굴엔 기묘한 웃음을 띤 채.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솔직히 나 그 한밤중에 차를 타고 가다가 누가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도와줘야 되는데 나 무서워서 차를 못 세우겠어. 그 선의로서 도와주려는 사람을 딱 낚아채서 사냥을 하는 거잖아요, 이 히치하이커는.
좀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어요. 이 히치하이커가 주인공을 달려서 따라올 때 그 걸음걸이가 마치 미끄러지듯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고 걸음걸이가 이상했다고 했잖아요. 창백하고. 이게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사람의 모습을 한 무언가였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많은 지문이랑 이런 게 나왔겠죠. 근데 경찰이 단서를 못 찾은 이유가 혹시 지문 같은 것도 사람이 아니니까 안 나온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사람의 가죽을 뒤집어 쓴 무언가였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거리감이 완전 다르잖아요. 미국이랑 우리나라는. 도로가 정말 길대요. 중간에서 멈추면 답이 없는 거야. 어떻게 걸어서 갈 수가 없어. 근데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서 저렇게 사냥을 하면은 꼼짝없이 잡히는 거예요. 그쵸? 완전 작정하고 사냥을 했던 거죠. 스파이크 스트립을 깔아놓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다행인 건 이 주인공이 좀 개주 출신이었나 봐요. 장거리가 자신 있어서 그나마 달려가지고 그놈한테서 안 잡힐 수 있었고 간발의 차이로 도망칠 수 있었죠. 하지만 이 히치하이커를 잡지 못했어요. 지금도 어딘가에선 누군가를 계속 사냥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밤늦게 으슥한 곳 돌아다니지 말자고요. 물론 이건 미국의 이야기지만 우리나라도 뭐 방심할 건 아니니까 조심하자고요. 여러분 재밌게 듣고 계신가요?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은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7살 딸과의 충격적인 대화.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어. 그때 우리 딸 아이가 갑자기 뒷문을 벌컥 열고 뛰어 들어오더니 거의 미끄러질 뻔하면서 외치더라고. 아빠 아빠 나 좀비 봤어. 나는 뜨거운 물을 컵에 부으면서 대충 대답했어. 아 그래? 응, 아 진짜 봤다니까. 얼굴이 막 하얗고 이상하게 찡그러져 있었어. 완전 징그러웠어 아빠. 컵을 내려놓고 우유를 들면서 속으로 생각했지. 아 저녁에 TV 볼 때 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딸이 밤에 몰래 거실로 내려오는 버릇이 있는데 지난주에는 내가 워킹데드를 보고 있는 걸 들켜버렸거든. 여기서 워킹데드란 좀비가 나오는 미드입니다. 그 뒤로 딸아이 머릿속에는 좀비밖에 없나 봐. 좀비는 이 세상에 없다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 딸, 아빠가 좀비 얘기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기억하지? 티백을 건져서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내가 말했지. 자꾸 그러면 아빠가 또 엄마한테 혼난단 말이야. 근데 나 진짜 봤어. 알지. 근데 아빠가 어제 뒷뜰을 2번이나 확인했어. 좀비 같은 거 없어. 뒷뜰 아니야. 뒷뜰에서 본 거 아니라고. 컵을 입에 가져가려다가 다시 내려놨어. 그리고 딸 쪽으로 돌아봤지. 바람에 맞아서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뺨은 빨갛게 상기돼 있었어. 진짜 막 뛰어온 사람처럼. 로지, 나는 조금 단호한 아빠의 톤으로 말했어. 아빠가 하나 물어볼 건데 솔직하게 대답해줘. 너 또 집 뒤쪽 길로 나갔다 온 거야?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는 질문이었지. 로지는 혼자 정원에서 노는 건 괜찮고 우리한테 허락받으면 뒤쪽 길을 따라 자전거를 타는 것까진 허락해. 집들 뒷마당 쪽이 쭉 이어지는 그 좁은 길. 근데 거기까지만이야. 이 동네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그래도 요즘 세상이 어떤데. 몇 달 전엔 근처에서 절도도 있었고 작년에 고등학생이 길거리에서 강도를 당한 사건도 있었어. 그리고 몇 년 전에는 다른 마을에서 어떤 남자애가 실종되기도 했고. 그건 여기서 멀긴 했지만 뉴스에 며칠 동안 나오고 부모님들이 더 예민해졌지. 로지가 점점 커가고 모험심도 많은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선을 넘으면 안 되잖아. 근데 우리 딸은 최근에 그 선을 여러 번 넘었어. 허락 없이 더 멀리 가고 우리가 부르면 바로 안 들어오고 정원에서만 놀라 그랬더니 뒷문 몰래 열고 나가고. 로지를 보는데 애 얼굴이 더 빨개지더라. 바닥만 보면서 발끝으로 비비적거리면서 말했어. 아빠 나 진짜 조금밖에 안 갔어. 진짜야. 그리고 핸더슨 아저씨가 마당에 계시길래 얘기 좀 했어. 내가 인사했더니 깜짝 놀라시더라니까. 아 이제 알겠다. 로지가 말한 좀비는 핸더슨 아저씨였구나. 어제는 우체부였고 그제는 다른 이웃이었지. 오늘은
핸더슨 아저씨 차례네. 난 차를 마시면서 고개를 저었어. 사실 핸더슨 아저씨는 후보군 중에 가장 좀비 같은 외모를 가진 분이긴 해. 혼자 살고 얼굴에 점도 많고 살도 쭈글쭈글하고. 근데 우리랑 담 너머로 얘기할 땐 항상 친절한 분이었어. 조금 외로운 건 말고는 뭐 특별히 이상한 분도 아니고. 그래도 로지가 그런 분한테 좀비라고 하면 안 되잖아. 로지, 들어봐. 네가 많이 멀리 간 건 아닌 건 알지만 아빠, 나 바로 돌아왔어. 로지가 급하게 끼어들었어. 눈은 커다랗게 뜨고 아주 간절한 표정으로. 아 진짜야. 그리고 아이스크림 준다고 해도 나 안 받았어. 낯선 사람이 주는 거 받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순간 말문이 턱 막혔어. 아이스크림을 준다고 했어? 근데 나 안 받았어. 핸더슨 아저씨가 진짜 집 안으로 자꾸 들어오라 그래서 거기서 같이 아이스크림 먹자고 했는데 나 집에 가야 된다고 했어. 그리고 바로 돌아와서 아빠한테 좀비 봤다고 말해주려고. 그러니까. 로지는 계속 떠들고 있는데 난 이미 멍해졌어. 핸더슨 아저씨가 애를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고?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 동네 어른들이 아이한테 인사하는 건 괜찮지. 근데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건 그건 좀 아닌데. 혼자 사는 외로운 할아버지라고 해도 그건 선 넘는 일이잖아. 내가 나중에 직접 찾아가서 조심스럽지만 확실하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 생각이 오래 가지 않았어. 왜냐면 그 다음에 로지가 한 말이 모든 걸 집어삼켜 버렸거든. 아빠, 나 정원에서 노는 거 못하게 하지 마. 다시는 몰래 안 나갈게. 진짜야. 나 좀비가 날 잡아갈까봐 무서워. 로지, 아빠가 정원에서 노는 거 막을 생각은 없어. 근데 약속은 해야지. 첫째, 사람들한테 좀비라고 부르는 건 이제 그만하자. 핸더슨 아저씨가 나이가 많긴 해도 살아있는 시체는 아니잖아. 로지는 고개를 갸웃했어. 아니야. 아니라니. 아까 좀비라고 했잖아. 아니야. 핸더슨 아저씨는 좀비 아니야. 내가 본 건 핸더슨 아저씨 집에 있는 좀비였어. 아저씨는 좀비 아니라니까? 나는 다시 컵을 내려놨어. 뭐라고? 그 집에 다른 사람이 있었어? 좀비. 아저씨랑 얘기하는 동안 아저씨 집 지하실 작은 창문 있잖아. 거기 딱 붙어서 보고 있었어. 등골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어. 뭐라고? 진짜 무서웠어. 얼굴 막 깨져 있고 피도 나고 입도 이렇게 벌어져서 나한테 막 소리 지르는 것처럼 보였어. 로지는 잠시 멈추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아주 천천히 말을 이었어. 근데 아빠, 내가 제일 헷갈렸던 게 뭔지 알아? 나는 간신히 목소리를 유지했어. 뭔데? 로지가 작게 속삭였어. 나는 어린애도 좀비가 될 수 있는지 몰랐어. 어른만 되는 줄 알았거든. 근데 핸더슨 아저씨 지하실에 있던 그 좀비는 아무리 봐도 작은 남자애처럼 생겼더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유추해보면은 여기 지금 이 동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주인공이 길에서 강도 사건도 당했고 몇 달 전에는 뭐 절도도 있었고. 근데 여기 중요한 말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는 다른 마을에서 어떤 남자애가 실종되기도 했고, 아마 핸더슨 아저씨 집 지하실에 갇혀있는 아이는 몇 년 전에 다른 마을에서 실종된 아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핸더슨 아저씨가 유괴범이었던 거예요. 아이들만 노리는. 그래서 주인공 딸한테 꼬셨죠? 아이스크림 집에서 같이 먹자. 근데 얘가 정신이 똑바로 박힌 아이였던 거야. 아무리 아이스크림이 좋다고 해도 낯선 사람이 주는 건 안 먹겠다고. 그래서 도망 와서 아빠한테 말을 해줬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낳아도 이런 교육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계속 돌보고 지켜보고 하더라도 유괴범들은 그 사각을 노려서 납치를 해간단 말이지.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거 진짜로. 이 핸더슨 아저씨, 그러니까 남한테는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처럼 하다가 근데 속 내면에는 애를 어떻게 꼬셔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유괴해서 데리고 가가지고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별짓을 다 했겠지. 애 얼굴이 막 여기저기 깨져 있고 뭐 울퉁불퉁하고 하다고 했잖아요. 폭력도 썼을 거고. 끔찍한 놈들 많습니다. 정말로.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이 주인공이 신고를 하지 않았을까, 잡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신고를 안 하면 미친놈이지. 왜냐면 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 마을에 성범죄자 미친놈이 있는 건데 신고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사이코패스들은 가면을 가지고 있어요. 대외적으로 보이는 내 모습을 연기하는 가면, 그리고 그 가면 안에는 끔찍한 살인마. 이게 정말 현실적인 공포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하는 레딧 괴담은 저희 네이버 카페에 다 있고요. 오셔서 가입 많이 해주시고, 원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댓글에 항상 이렇게 링크를 걸어두고 있으니까 가서 원문으로 보셔도 됩니다. 자, 다음 이야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나는 안전요원이다. 폭풍운이 20분 전부터 몰려오고 있었어. 하늘은 잔뜩 가라앉은 회색. 나는 평소처럼 라이프가드 의자 위에 앉아서 번개가 치기만 기다리고 있었지. 그러면 호루라기를 불고 전부 물 밖으로 내보내야 되니까. 오늘 수영장은 엄청 붐볐어. 아까까진 33도였거든? 이제는 폭풍 탓에 조금 선선해졌지만 우글바글 아이들, 여기저기 노인들, 젊은 사람이나 아이 없는 커플은 거의 없었어. 솔직히 나라도 여기 오기 싫었을 거야. 그때 번개가 번쩍 하늘을 가르더라. 나는 호루라기를 잡고 크게 불었지. 사람들이 계단 쪽으로 우르르 몰려갔어. 애들은 놀 시간이 끝나버렸다고 난리치고 울어대고, 배 나온 아저씨들은 끙끙거리면서 물 밖으로 기어 나오고, 비키니 입은 엄마는 도망가는 애를 쫓아 달려가고, 천둥이 울리고 비가 어깨에 몇 방울씩 떨어졌어. 번개가 보이면 30분 동안은 사람들을 물에 아예 못 들어가게 해야 되거든. 그래서 전부 나가길 기다리는데 딱 한 사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었어. 풀장 가장 깊은 쪽, 저 멀리 등을 내 쪽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물 위로 머리만 둥둥 떠 있었어. 새까만 타원형 하나가 파도에 맞춰 아주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지. 나는 다시 호루라기를 짜증 섞인 소리로 길게 날카롭게 불었어. 근데 그 머리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 순간 좀 찔리더라. 그 사람이 청각장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의자에서 내려와서 그쪽으로 걸어갔어. 다른 사람들은 전부 물 밖으로 나가고 수영장 주변도 거의 비어 있었어. 근데 그 머리,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이 들었어. 뭔가 잘못됐다는 감각. 이유는 모르겠는데 진짜로 그랬어. 번개가 또 내리쳤고 나는 저기요 하고 불렀지. 번개 쳐서 사람들 다 나갔어요. 이제 물에서 나오셔야 돼요. 근데 아무 반응이 없었어. 가까이 갈수록 내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 이건 뭔가 잘못됐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느낌. 나 혼자였다면 아마 도망쳤을 거야. 근데 아직 다른 안전요원이랑 사람들 몇 명은 뒤쪽에 있었거든. 한 걸음씩 다가가니까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 비 때문에 물 표면이 툭툭 튀고 어두워서 잘 안 보였는데 그건 머리가 긴 여자였어. 깊은 곳에서 같은 자세로 조용히 거기 떠 있었어. 아니, 아무리 청각 장애여도 다른 사람들 전부 나가는 걸 못 봤을까? 번개가 막 번쩍번쩍 치는데도 비가 더 세게 쏟아졌고 나는 그 여자의 머리카락이 물에 확 젖어서 축축하게 흘러내리는 게 보였어. 어깨는 완전히 창백했고 물 위로 겨우 드러나 있었지. 근데 수영복이 없어 보였어. 그러니까 살색 수영복이라면 모를까 완전 알몸이었어. 순간 등골이 확 식었어. 이건 좀 아닌데? 싶었지. 나는 급하게 뒤를 돌아 드류한테 소리치려고 했어. 그러니까 동료였겠죠, 안전요원. 근데 돌아선 순간 난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었어. 수영장이 텅 비어있는 거야. 그냥 비어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부 버려진 것처럼 완전히 변해버렸어. 다른 세상처럼. 파라솔은 회색으로 찢겨 있었고 나무 테이블은 썩어가고 수영장 물은 녹색으로 탁해져서 아래는 완전 시꺼멓게 아무것도 안 보였어. 뭐야 이거? 꿈인가? 이거 현실 아닌데? 아무리 봐도 이상했어. 그때 물 튀는 소리가 나서 난 뒤를 돌아봤어. 여자가 사라져 있었어. 아까 머리가 떠있던 자리에 물만 일렁일렁 거리고 있었고 그녀는 온데간데 없었지. 나는 뒤로 확 물러났어.
혹시 내 쪽으로 헤엄쳐 오는 건가 싶어서. 근데 아무리 봐도 물속은 까맣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보였어. 나는 출구 쪽으로 뛰기 시작했어. 그 순간 보였어. 여자가 수영장 계단을 천천히 한 계단씩 올라오고 있었어. 머리카락은 엉겨붙어서 엉덩이까지 질질 끌리고 피부는 이상하게 허여멀건해서 어둠 속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것처럼 보였어. 그녀가 돌아서서 아주 천천히 내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어. 어떡하지? 그녀 옆을 스쳐 지나 달릴 수도 있었지만 간격이 너무 좁았어. 반대편으로 달려 돌아서 나갈 수도 있지만 그녀가 돌아서 막아버리면 끝이었어. 그리고 사람들은 전부 어디 간 거지? 그녀는 점점 가까워졌어.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어. 눈은 2개의 까만 점. 근데 그게 진짜 눈인지 아니면 그냥 구멍인지 구분이 안 돼. 나는 울타리로 달려갔어. 맨발이라 발가락을 철망 틈에 끼워서 겨우 올라갈 수 있었어. 반쯤 올라갔을 때 뒤를 돌아봤지. 숨이 멎는 줄 알았어. 그녀가 말도 안 되게 가까이 와 있었어. 불과 4-5걸음 정도? 완전히 벗은 몸. 피부는 물에 오래 잠겨 있었던 것처럼 아주 시체처럼 퍼렇고 얼굴은 쑥 들어가 있고 입은 축 늘어진 채로 벌어져 있었고 눈은 아예 까맣게 비어 있었어. 내 발목을 차갑게 잡아챈 그 손은 철망 아래에서 훅 올라왔어. 난 아래를 못 봤어. 봐버리면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았거든. 나는 악으로 깡으로 발길질을 막 했어. 손톱이 내 발목을 쫙 파고드는 느낌이 똑똑히 느껴졌어. 그 와중에 그녀가 알 수 없는 소리로 웃고 있었어. 마치 웃는 법을 잘 모르는 사람처럼. 온몸을 비틀며 발을 빡 빼냈고 죽으림을 다해 철망 위로 올라가서 반대편으로 빵 떨어졌어. 등짝이 땅에 쾅 하고 부딪혔지. 숨이 턱 막혀서 잠시 누워 있었어.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수영장 소리가 다시 들렸어. 나는 아직 울타리 안쪽에 있었고 사람들은 전부 돌아와 있었고 물은 맑고 햇살도 다시 비치고 있었어. 야, 괜찮아? 드류가 내 위에 서 있었어. 야, 무슨 일이야? 아, 몰라. 너 기억 안 나? 너 기절한 거 아니야? 지금 몇 시야? 5시 23분. 호루라기를 불 당시는 4시 반이었어. 나는 1시간을 통째로 잃어버린 거야. 그 여자 봤어? 수심 깊은 쪽에 있던 그 사람. 내가 호루라기 불어도 안 나가던 그 여자. 뭔 여자? 아무도 못 봤어? 아, 누가 있었는데. 나는 집에 와서도 계속 불안했어. 근데 저녁을 먹고 나니까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야. 열도 오르고 속도 메스꺼리고. 긴장해서 그런가? 그냥 넘겼는데 갈수록 더 심해졌어. 결국 화장실에 끌려가듯 갔는데 계속 토하기 시작했어. 위에 있는 걸 전부 토해도 계속 헛구역질이 나오고 온몸이 뒤틀리고 경련하듯 떨리고. 그러다가 진짜 죽을 것 같아서 변기에 매달려 있는데 갑자기 뭔가가 내 목을 타고 역류해서 툭 하고 변기 안에 떨어졌어. 검은 머리카락 덩어리. 길고 축축하고 얽히고 설킨 검은 머리카락. 내 입에서 나온 거였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수영장에 오래전에 죽었던 존재 아니었을까요? 그 수영장에 지방령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안전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주인공이 겪은 무서운 이야기였는데,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넷플릭스의 기묘한 이야기 보셨어요? 거기서는 세상 이면의 세상이 또 존재해요. 다른 차원의 세상. 그런 차원으로 잠깐 넘어갔던 거 아닐까. 주인공이 분명히 사람들이 꽉 차 있었는데 온데간데 없었고 마치 시간이 오래 지난 것처럼 파라솔은 해져 있고 나무는 썩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수영장 물은 녹조가 껴가지고 완전 막 초록색에 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시공간을 다른 곳으로 그러니까 끌려갔던 것 같아. 그쵸? 씌었던 것 같아. 따라온 것 같아요. 왜냐?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주인공이 분명히 집에 갔는데도 계속 몸이 이상했어요. 뭐를 먹어도 메스꺼리고. 그래서 토하고 토하는데 이게 멈추지 않는 거야, 메스꺼림이. 그러다가 뭐가 툭 올라와서 뱉었는데 내 몸속에, 내 목에 그 여자의 긴 머리, 축축한 머리 덩어리가 툭 떨어졌다고 했죠.
주인공한테 붙어서 온 거예요. 물귀신의 지방령이라 아주 센 두 가지 키워드가 섞여가지고 아주 강력한 거한테 빙의가 당한 것 같습니다. 아직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구글 지도와 허수아비. 13년 동안 난 구글 지도에서 어떤 집을 정기적으로 들여다봤어. 딱 한 집. 늘 뭔가 불안하게 느껴지는 집. 어딘진 말하지 않을게. 말해버리면 당신도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2012년 처음 봤을 때만 해도 그 집은 불길하다기보다는 그냥 조금 이상했어. 내가 왜 그 영국의 작은 시골 마을을 멍하니 스크롤하고 있었는진 기억이 안 나. 사람도 거의 없고 특별할 것도 없는 조용한 곳이었거든. 근데 분명하게 기억하는 건 내가 스크롤을 왜 멈췄는지야. 마침 그 마을 외곽에 있는 한 단독주택, 그 뒤뜰 잔디밭 위에 긴 T자 모양의 그림자 하나가 길게 드리워져 있는 거야. 내 눈엔 그게 그냥 커다란 허수아비 그림자처럼 보였어. 근데 말이야, 보통 위성 사진은 해가 머리 위에 있을 때 찍혀. 그렇게 해야 그림자가 최소한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웬만해선 사람 그림자 같은 건 잘 안 보여. 보인다고 해도 아주 작지. 팔 벌리고 있는 사람? 그림자가 저렇게 길게 나올 이유가 없었지. 그러니까 구글 지도 위성 사진을 찍을 때는 그림자가 제일 없는, 머리 위에서 딱 내리면 그림자가 제일 적겠죠. 그 시간대에 찍히는데 저렇게 길게 그림자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허수아비라고 생각하기에는 또 뭔가 이상했어.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찝찝함이 있었거든. 근데 그땐 내가 아직 10대였고 관심도 금방금방 바뀌던 때라 그냥 잊고 살았어. 그러다가 2016년에 친구랑 인터넷에 떠도는 미해결 괴담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4년 전에 내가 봤던 그 이상한 집이 생각이 난 거야. 친구한테 구글 지도를 켜서 그 집을 다시 보여줬지. 근데 이번엔 더 이상했어. 이번엔 그 T자 그림자가 2개가 된 거야. 원래 있던 건 그대로 있고 새로 생긴 그림자는 그 절반 정도 되는 길이었어. 와, 그림자 진짜 이상하네. 친구 올리버도 그렇게 말했어. 저 집이 농장도 아니고 그냥 주택인데 근데 왜 허수아비가 필요하지? 내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했는진 기억이 안 나. 그날 술도 좀 마셨고 대화도 금방 딴 얘기로 새버렸거든. 그러다가 2019년에 올리버가 다시 그 집 이야기를 꺼냈어. 그래서 또다시 구글 지도를 봤지. 그리고 또 바뀌어 있었어. 2번째 그림자가 첫 번째 그림자만큼 크게 자란 거야. 그 순간 처음으로 무서워졌어. 올리버도 마찬가지였고 걔도 막 쿨한 척 웃어 넘기려고 했는데 눈에서 잠깐 스친 그 공포가 보였거든. 얘도 겁먹었던 거지. 왜 우리가 그림자 2개 따위에 이렇게 겁을 먹는지 그땐 몰랐어. 올리버가 말했지. 아기 허수아비가 다 컸네.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30초 후 올리버가 자기 폰을 들이밀더라고. 야, 52분이래. 지도에 떠있는 파란 길, 여기서 그 집까지 52분,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킨 거야. 난 눈썹을 올렸지. 야, 설마? 야, 진심이야? 올리버가 단호하게 말했어. 몇 년째 말만 했잖아. 이제 거기 진짜 보러 가자. 난 고개를 저었어. 야, 이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야, 뭔가 너무 이상하잖아. 야, 됐고 나 갈 거야. 너도 같이 가. 구글 지도로만 본 거는 부족하다니까. 스트릿뷰로도 안 보이잖아. 그 집 울타리가 너무 높다니까. 우리가 직접 가서 봐야 돼. 난 멍했어. 결국 어찌 됐는진 모르게 난 친구 차에 타고 있었고 그렇게 우리는 그 유명한 집에 도착해 있었지. 지도에서 평면으로 보던 그 집은 실제로 보니까 훨씬 더 끔찍하게 현실적이었어. 평범한 벽돌집. 근데 집을 둘러싼 8피트짜리 울타리. 그러니까 약 2.5m입니다. 그리고 주변 전체를 감싸는 고요함. 길가에 가끔 보이던 다른 농가들조차 이 동네 특유의 그 숨막히는 정적을 깨트리진 못했어.
난 그 울타리를 보자마자 바로 물었어. 근데 울타리가 이렇게 높은데 어떻게 안을 들여다볼까? 올리버가 씩 웃더니 차 트렁크로 가서 뭔가를 열어봤어. 드론. 제발 아니길 바랬는데 남의 집을 드론으로 훔쳐보는 건 정말 싫었어. 물론 울타리를 넘는 건 더 최악이긴 했지만 그래서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어.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었지. 올리버는 드론을 날렸고 우린 태블릿 화면을 같이 들여다봤어. 드론이 집 위로, 지붕 위로 점점 뒤뜰 쪽으로 넘어가는 순간 둘 다 숨을 들이켰어. 그리고 그 잔디밭 위에서 우리가 7년 동안 그림자로만 봤던 그 정체가 드러났어. 허수아비? 아니었어. 진짜 사람이었어. 두 사람은 거대한 나무 십자가에 손목이랑 다리가 굵은 밧줄로 꽁꽁 묶여 있었어. 진짜 십자가형 그대로. 올리버랑 나는 비명을 지르지도 못했어. 그냥 완전히 얼어붙었지. 몸도 생각도 공포도 전부 멈춰버린 상태. 충격이라는 게 이런 형식으로 사람을 삼켜버리는구나 싶었어. 근데 더 끔찍한 건 올리버가 손을 떨면서 드론을 더 가까이 내렸다는 거야. 현실감이 밀려왔어. 첫 번째로 선명하게 보인 건 소년이었어. 10대 초반 정도? 기운 하나 없이 거기 묶인 채로 간신히 몸을 비틀고 있었고 눈은 드론을 똑바로 올려다보고 있었어. 하얀 티셔츠. 근데 티셔츠 중앙이 갈라져 있었어. 칼 같은 걸로 찢어서 글자를 새긴 것처럼. 피로 번진 5글자. 스폰. 탄생시키다 나타라는 뜻입니다. 이런 씨. 나는 차에 몸을 기대고 주저앉으면서 겨우 소리만 흘렸어. 야, 당장 경찰한테 전화하자. 그리고 원래 있던 그 7년 전부터 있었던 첫 번째 십자가, 그 위에는 여자가 묶여 있었어. 근데 그 여자는 팔과 다리 끝이 없었어. 팔뚝 위쪽까지만 남아 있었고 그 아래는 전부 집단처럼 잘린 상태였어. 작업복 같은 멜빵 바지 속으로 그 삐져나온 부분이 정말 집단처럼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깔끔하게 손발을 자른 게 아니라 덩어리 막 흘러내리고 할 정도로 집단처럼 말도 안 되게 잘랐다는 거예요. 톱으로 썰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끔찍하죠. 그 여자는 살아있었어. 그러니까 더 지옥이었겠지. 그 상처투성이 살과 옷을 동시에 갈라버린 듯한 피 번진 글자가 그녀의 몸에도 새겨져 있었어. 몸 파는 여자. 그리고 다음 순간 쾅! 천둥 같은 폭음. 드론 카메라가 화면이 갑자기 끊기는 거야. 드론이 화면 밖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잠깐 보였고 그 소리, 영국 시골 한복판에서 나는 그 묵직한 폭음, 총성이었어. 창문으로 눈이 가더라고. 집 2층 커튼 뒤쪽에 덩치가 큰 남자의 실루엣이 서 있었어. 그 커튼이 살짝 벌어지고 그 틈 사이로 더블배럴 총구랑 창문을 여는 손이 보였어. 난 올리버한테 소리쳤어. 야, 출발해! 차로 뛰어들었고 자리에 앉자마자 올리버가 악셀을 밟았어. 난 창문이 깨지기 직전에 긴장감 때문에 온몸이 조여왔어. 총알이 우리 쪽으로 날아올 것 같은 느낌? 진짜로 올리버가 운전대에 쓰러지는 상상까지 했어. 근데 그 어떠한 총성도 들리진 않았어. 우린 그냥 달아났지. 몇 분 뒤 올리버가 울부짖듯 소리쳤지. 대체 뭐였어 그게 씨. 난 말도 못하고 그냥 울었어. 온몸이 떨리기만 하고. 20분 정도 달려서 주유소에 도착했어. 난 당연히 경찰을 부르자고 했지. 근데 올리버는 되돌아가자고 했어. 야, 방금 우리 그냥 도망만 친 거야. 그가 그렇게 말했어. 저 새끼가 뒤따라오지 않은 건 증거를 치우러 돌아간 거라고. 지금 바로 가서 우리가 찍어놔야 돼. 야, 너 범죄 다큐 너무 많이 본 거야. 내가 필사적으로 말했지. 현실에서는 범죄를 보면 직접 찾아가는 게 아니라 경찰에 신고하는 거라고.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올리버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 경찰을 부르자는 내 의견에 동의한 척. 그리고 내가 계산하러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사이 올리버는 날 두고 차를 몰고 다시 돌아갔어. 나는 1시간 넘게 올리버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질 않았어.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지. 그리고
내가 본 걸 전부 말했어. 놀랍게도 경찰이 바로 진지하게 받아들였어. 현장 조사까지 갔고. 근데 올리버가 걱정하던 대로야. 정원엔 아무도 없었어. 십자가도 사람도 드론도 총알 탄피도 아무것도. 심지어 그 집주인이라는 톰린스 씨는 드론도 우리도 못 봤대. 구글 지도에서 본 그림자를 보여줬더니 그냥 웃으면서 말하더라고. 그 이미지 오래됐다고. 그거 조각상이라고. 이 한마디로 끝. 그리고 경찰은 그 말을 납득했어. 주유소 CCTV에는 나랑 올리버가 주유소에 도착한 모습, 그리고 내가 계산하러 들어가자 올리버가 혼자 떠나는 장면이 찍혀 있었고. 거봐요. 난 경찰한테 말했지. 우린 당신한테 거짓말한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경찰은 그렇게 말했어. 하지만 근거를 찾아야 된다니까요. 결과적으로 그들은 아무것도 못 찾았어. 올리버는 실종됐고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몇 달이 지나도 찾지 못했지. 그때부터 모든 게 이상하게 흘렀어. 그 지역을 조사하다 보니까 2011년에 여인 하나랑 농장 주인 하나가 둘 다 실종된 사건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고 이상한 마음이 들었지. 그래서 난 그 지역 페이스북 그룹에 몰래 들어갔어. 새로 이사 왔다고 거짓말을 했고 거기서 별별 얘기를 다 들을 수 있었어. 시골 마을 특유의 비밀스러운 정보들 말이야. 그 농부는 아내가 죽고 3년 동안 혼자 지냈는데 2010년에 다른 지역에서 온 여자를 만났다고 했어. 근데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그녀를 싫어했대. 외지인이라고. 난 이 모든 걸 경찰한테 말했지만 그들은 거의 아무 반응이 없었고 아예 나를 피하는 느낌까지 들었어. 그때부터 그 마을 전체가 무서워지기 시작했어. 경찰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어느 날 내 집 우편함으로 이상한 쪽지가 들어오기 시작했어. 너를 지켜보고 있다. 누구도 절대로 그들을 찾지 못해. 다시 오지마. 돌아오면 네가 네 번째가 될 거야. 그 이후 난 완전히 문 밖을 못 나가는 사람이 됐어. 올리버를 찾아야 된다는 마음과 그 집 주인을 다시 마주칠 수도 있다는 공포 사이에서 몸이 굳어버린 상태로 몇 년을 살았어. 그리고 2023년 초 난 그 마지막 쪽지에 그 단어 하나를 떠올렸어. 그동안 force, 오타라고 생각했거든. 네가 앞으로 끌려 나오게 될 거다, 이런 뜻에. 근데 혹시 force가 그런 의미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번뜩 든 거야. 난 구글 지도를 다시 켰어. 그리고 그 집을 보자마자 몸속에 온 희망이 싸늘하게 죽어버렸어. 정원에 T자 그림자 3개가 있었어. 나는 누가 세 번째인 줄 알아. 근데 아직까지 그 집에 직접 갈 용기가 없어. 2년이 지나도 난 네 번째가 될까봐, 진짜로 나도 집단처럼 변한 그 인간들 중 하나가 될까봐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과연 그 농장 주인은 정체가 뭐였을까요? 귀신이나 괴물 같은 건 아니고 이것도 현실 공포인 것 같아요. 근데 시골 마을 같은 게 영화 이끼 보셨나요? 그들만의 법이 있고 그들만의 그 되게 폐쇄적이잖아요. 경찰도 이장 말이 법이고 이런 것처럼 이 영국의 작은 시골 마을도 폐쇄적이고 고립돼 있고 그들만의 그게 있었던 것 같아. 다 쉬쉬하고. 이 집에 살던 농부가 외지인 여자를 데리고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싫어했대. 외지인이라고. 그러니까 이 남자도 눈이 돌아간 거죠. 그래서 그 여자를 묶어버린 거야. 십자가에. 그래서 고문하고 팔다리 잘라버리고. 근데 그 여자와의 사이에서 애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 애도 매달아 놓고. 혹은 두 번째 해석은 외지인 여자를 들여서 그렇게 같이 살게 됐는데 이미 이 여자가 다른 남자와의 아이가 생겨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농부 완전히 눈이 돌아간 거지. 이 창녀 이러면서 그 여자를 묶어놓고 그 여자가 애를 낳자 그 애도 매달아 버린 거죠. 그리고 가슴팍에 피로 새겼죠. 애는 뭐 태어난 새끼 이런 뜻의 스폰이란 글자를 써놓고 여자한테는 뭐 몸 파는 여자 이렇게 글씨를 써놓고. 아마 다른 곳에서 임신을 해왔기 때문에 눈이 돌아간 농부가 그렇게 잔인한 짓을 하지 않았을까. 야, 그리고 오지랖이었는지, 근데 나도 그랬을 것 같아. 구글 지도를 봤는데 뭐 말도 안 되는 그림자가 있는 거야. 그럼 안 궁금하겠어요?
난 궁금해서 갈 것 같아 나도. 근데 막 들어가서 그러진 못했겠죠. 근데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됐죠. 정말 십자가에 사람을 걸어둔 거야. 그리고 온전한 상태도 아니었어. 가슴팍엔 칼로 글씨를 새겨놓질 않나. 여자는 팔다리를 잘랐는데 깔끔하게 잘라준 것도 아니고 여기 막 살점이랑 뼈가 막 다 흘러내릴 정도로 질겅질겅하게 잘라놓고 집단처럼 정말 허수아비처럼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이 주인공은 안 돼, 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경찰한테 신고하자 했는데 올리버라는 친구가 오지랖이 더 컸던 거야. 아니야, 우리가 증거를 남겨야 돼. 쟤 지금 증거 인멸할 거라니까. 우리가 빨리 가서 찍어야 돼. 혼자 갔고 실종이 돼버렸습니다. 아마도 농장 주인한테 잡혀서 세 번째 십자가에 매달렸던 거겠죠. 그리고 10년이 지나고서까지도 아직 거기를 찾아가지 못했다고 해요. 네 번째 십자가에 매달릴까봐. 완전 무서워요. 경찰도 한패 같네요. 맞아요. 이런 폐쇄된 시골 마을에서는 그들만의 그게 있어. 경찰도 경찰이 아니에요. 다 쉬쉬하고 마을 하나가 완전 한통속인 거죠. 이제 여기다가 사이비까지 들어가면은 완전 난리 나는 거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폐쇄적인 그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뒷좌석을 확인해. 나는 내 안전에 꽤 신경 쓰는 편이라고 생각하거든.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도 도로 너무 가까이 서 있지 않고, 밖에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니고, 차에 타면 절대 꾸물렁거리지 않는 걸 원칙처럼 지켜. 근데 그 마지막 원칙을 딱 한 번 안 지킨 결과가 지금 이 상황인 것 같아. 마지막 원칙이 차에 타면 꾸물거리지 않는다는 거. 근데 그걸 어겼대요. 오늘 새벽 자정 조금 넘어서였어. 일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내가 좋아하는 마트에서 저녁을 좀 사가려고 들렸는데 친구의 저녁 근무를 대신 뛰느라 완전 녹초가 된 상태였지. 그 마트가 좀 외진 곳에 있긴 한데 나는 거기서 불안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 물론 이렇게 늦은 시간에 가본 적은 처음이지만 내가 마트에서 나오니까 늙은 계산원이 불을 끄고 바로 문을 닫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손님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평소에 절대 안 하는 행동을 했어. 차 안에서 먹기 시작한 거야. 나는 밤에 외진 주차장에서 오래 머무는 걸 진짜 조심하거든. 특히 혼자 다니는 젊은 여자니까 더더욱. 근데 배가 너무 고팠나 봐. 아니면 최근에 이별도 했고 집에 들어가는 게 딱히 편하지 않았던 탓도 있을 거고. 아무튼 급히 집에 갈 마음이 전혀 안 들더라고. 휴대폰으로 더 테러라는 영화를 틀어놓고 편하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밤을 찢는 듯한 외침이 들렸어. 고개를 들자 내 차 앞에 어떤 여자가 서서 두 팔을 흔들고 있었어. 차는 건물 정면을 바라보는 자리였고 차 바로 앞엔 좁은 인도가 하나 있었거든. 근데 나는 그 여자가 어디서 나타난 건지 전혀 못 봤어. 진짜 벽에서 뚫고 나온 것처럼. 그 여자는 차를 빙 돌아서 운전석 창문 옆까지 왔고 바닥을 가리켰어. 창문 내려, 뭐 이런 신호였겠지. 내가 창문을 열어줬을까? 절대 안 열어주지. 멀쩡해 보이긴 했지만 그 여자가 뭘 하려고 하는 건진 알 수 없었거든. 그래서 문을 잠근 채 가만히 있었지. 그러자 그 여자가 진짜 듣기 싫은 말을 내게 외쳤어. 저기 네 뒷좌석에 누가 있다고. 숨이 턱 막히더라. 순간 온갖 공포 영화 장면이 한꺼번에 떠올랐어. 목에 피아노 줄이 감기는 느낌, 뒤에서 총구가 머리에 닿는 느낌까지 상상됐지. 나는 바로 도어 핸들을 잡고 차에서 튀어나갈 준비를 했어. 근데 룸미러를 슬쩍 보니까 뒤에 아무도 없는 거야. 내 차는 작은 해치백이라 뒤에 누가 숨어있으면 절대로 모를 수가 없거든. 내가 이렇게 피곤해도 그 정도는 바로 보였을 거야. 그래서 몸을 돌려서 뒤를 직접 확인했는데 아무도 없었어. 찰컥. 고개를 다시 앞쪽으로 돌렸을 때 그 여자가 한 걸음 더 다가와 있었어. 이제는 몸이 문 바로 앞에 딱 붙어 있더라. 그리고 문 손잡이를 잡고 있었어. 탈칵. 문을 계속 열어보려고 했지. 당연히 차문은 잠겨 있으니까 안 열리고. 그때 내가 올려다 보니까
그 여자가 나랑 무슨 농담이라도 공유한 듯한 이상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 가로등 불빛에 얼굴이 보였는데 피부가 뼈에 달라붙은 것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고 입이랑 콧구멍은 마치 얇게 칼로 그어놓은 것처럼 보였고 눈은 깊고 길쭉했어. 그리고 이빨은 너무 작고 너무 많아 보였어. 순간 그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바로 후진기어를 넣고 주차장을 탈출했어. 근데 뒤에서 그 여자가 잠깐 문손잡이를 붙잡은 채 내 차랑 같이 달리는 거야. 진짜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다행히 곧 놓긴 했지만 그 순간 깨달았어. 저 여자가 나를 차 밖으로 유인하려고 했다는 걸. 그리고 난 거의 당할 뻔했다는 걸. 혹시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숨어 있었던 건 아닐까? 그리고 그 여자는 뭘 하려고 했던 걸까? 도둑질? 아니면 더 끔찍한 상황? 머릿속이 너무 어지러웠어. 집에는 20분 뒤에 도착했어. 문단속 철저하게 하고 불도 켜놓고 몸은 피곤한데 가슴은 막 쿵쾅쿵쾅 거리고 어두운 집 구석구석에서 아까 그 여자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야. 겨우 잠들었는데 악몽이 뒤를 이어서 계속 찾아왔어. 길고 생생한 악몽. 지금은 거의 기억도 안 나. 근데 그 와중에 무언가 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 4시 17분. 이 시간에 누가 문을 두드리냐고. 그것도 이렇게 급박하게. 불이 켜진 것도 아니고 차도 없는 조용한 새벽인데. 나는 천천히 현관으로 갔어. 한 번도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 그때 어떤 남자 목소리가 내 이름을 불렀어. 근데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 같았어. 누구세요? 브라이언이요. 순식간에 긴장이 풀렸어. 맞아. 맞은편에 사는 이웃 브라이언. 강아지 베일리랑 산책하는 걸 자주 봤던 그 사람. 근데 나는 잠옷을 입고 있었고 문을 열 생각은 없었거든. 그래서 불만 켜고 안에서 대답했어. 무슨 일이에요? 저기 목소리가 좀 떨리더니 헛기침을 하고 혹시 지금 집에 누구 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 네? 없는데요. 왜요? 걔가 밖에 나가고 싶다고 해서 데리고 나갔다가 당신네 집 창문에 누가 있는 걸 본 것 같아서요. 근데 생김새가 좀 많이 이상해서. 그 말을 듣고 내 몸이 완전히 굳었어. 뒤에 있는 어두운 복도를 돌아보는데 와 진짜 온몸에서 피가 싸늘해지는 느낌. 집까지 따라온 거야. 지금 집 안에 있는 거야. 당장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갈 뻔했는데 그 와중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 그래서 문에서 살짝 떨어지면서 다시 물었지. 브라이언 괜찮아요? 그러자 그가 또 헛기침을 하고 아까랑은 조금 다른 목소리로 말했어. 마치 목소리를 바꾸는 느낌? 그럼요. 감기가 와서 그렇지. 그래도 확인하러 와봤어요. 그 순간 내 입에서 저절로 이런 질문이 튀어나왔어. 근데 브라이언, 당신 강아지 베일리 암컷 맞죠? 그 이후로 완전한 침묵. 아무 소리도 안 났어. 1분 정도. 그리고 도어 핸들이 움직였어. 툭. 아래로 꾹 내려갔다가 잠겨서 안 열리니까 확 잡아당기고 또 당기고 그리고 꽉. 뭔가가 문을 전력으로 들이받는 소리가 났어. 집이 흔들릴 정도로. 그 다음엔 다시 조용.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어. 한참 있다가 겨우 거실로 가서 블라인드를 살짝 들추고 밖을 봤지. 그 멀리 내 집에서 멀어져가는 한 사람. 얼굴은 안 보였지만 피부가 쪼그라든 듯한 실루엣과 걸음걸이만으로도 누군지 딱 알겠더라. 그 여자. 주차장에서 내 문을 잡고 뛰던 그 여자. 아무 말 없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 그날 아침까지 한숨도 못 잤어. 집안을 돌면서 불 켜고 창문 확인하고 계속 머릿속에서 상황을 반복하고 이게 꿈이었나 싶다가도 평생 이런 생생한 꿈은 꿔본 적이 없었지. 정말 나를 따라왔던 걸까? 차의 위치 추적기를 붙였던 걸까? 그리고 브라이언의 이름은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냈을까?
지금 해질 무렵인데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집 밖을 못 나갔어. 도처에서 그 여자가 보이는 것 같은 착각이 계속 들어. 시야 한쪽 끝에 아까 그 깊게 패인 눈이랑 기괴한 미소가 계속 어른거려. 이걸 이렇게 적어두는 이유는 두 가지야.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너도 모르는 사람의 경고를 절대 쉽게 믿지 말라는 말을 남기려고.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야, 이 여자의 정체는 대체 뭐였을까요? 전 그냥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주인공이 알고 있는 지인의 목소리를 똑같이 따라했다는 거. 그러니까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따라하냐고. 그리고 주인공이 말했죠. 가까이서 봤을 때 이빨이 너무 작고 너무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콧구멍도 마치 그냥 도화지에 칼로 이렇게 길게 베어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콧구멍 동그랗잖아요, 이렇게. 근데 사람이 아닌 것처럼 길게. 여기서 지금 장산범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딱 읽자마자 그 느낌이 들었어요. 이거 미국 장산범이다. 이거 아메리칸 장산범이다. 그러니까 그런 생명체가 있나? 한국, 미국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그런 종이 있나? 진짜 기묘하고, 와, 정말 소름 돋았던 거는 저 같았으면은 밖에서 누가 당신 뒷자리에 누가 타고 있다고 하면 바로 뛰쳐나갈 것 같은데, 이 주인공은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어서 딱 봤는데 없었던 거야. 그리고 앞을 보자마자 그 여자가 문을 열고 있었죠. 그걸 상상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집에 찾아와서 이웃의 목소리를 내면서 문을 열려고, 지금 당신 집 안에 커튼 뒤에 누군가가 있어서 나 그 실루엣을 봤는데 막 이러면서. 진짜 미쳤다. 이거는 근데 진짜 현실 공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수법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이거 이런 글을 안 읽고 만약에 그 상황에 닥쳤다, 전 무조건 문 열었고 그 여자한테 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낯선 사람의 경고를 조금 경계해야 된다. 교훈도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린 이런 이야기에서도 교훈을 찾아내면은 우리가 얻어가는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이야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911 상담원 일을 하면서 받은 가장 무서웠던 전화. 911입니다. 무슨 일인가요? 예.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제 앞마당에서 어떤 남자가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비틀거리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건지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사람이 아픈 건지 길을 잃은 건지 술 취한 건지 뭔가 상태가 이상해요. 물 마시려고 일어났는데 창문 바로 앞에서 눈 밟히는 소리가 들리길래 슬쩍 내다봤거든요. 지금도 보고 있어요. 제 창문에서 한 1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요. 진짜 뭔가 이상해요.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피넬라 패스 퀘리 레인 1617번지요. 지금 바로 순찰차 보내고 있습니다. 거리가 좀 있어서 시간이 약간 걸릴 수도 있어요. 지금 집에는 혼자 계신 거 맞죠? 네, 혼자예요. 집 안에 있는 문이랑 창문들 전부 잠겨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끊지 마시고요. 현관은 확실해요. 뒷문만 다시 확인해 볼게요. 도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상황이 좀 이상해서. 진짜 빨리. 선생님? 선생님? 들리세요? 그 사람이 아직 마당에 있어요. 근데 뭐야 저게? 저 사람이 거꾸로. 선생님, 계속 말씀해 주세요. 지금 무슨 상황인가요? 그 사람이 날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손으로 서 있어요. 완전히 멈춰서 나를 똑바로 보고 있어요. 거꾸로 서서 웃고 있고 꼼짝도 안 해. 네? 여보세요? 그 사람이 지금 거꾸로 서 있다고요? 모르겠어요. 근데 맞아요. 날 향해서 손으로 서 있는데 입이 귀까지 찢어진 것처럼 웃고 있어요. 씨발, 이게 뭐야? 제발 빨리 누구라도 좀 보내줘요. 선생님, 진정하시고요. 이미 출동했어요. 이빨이 너무 커. 제발 도와줘요. 선생님, 계속 그 사람을 주시하되 뒤쪽 문도 잠겼는지 확인해 주세요. 혹시라도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안 돼요. 지금 확인하면서 말해줄 수 있어요? 알겠어요. 뒤로 걸어가면서 저거 탓해서 눈 안 떼고 있어요. 지금 뒷문 손잡이 잡았고 여기 잠겨 있네요. 데드볼트도 잠겼는지 확인해야 돼서요. 잠깐만 저거 탓해서 눈 뗄게요. 좋아요. 순찰차 이미 가고 있어요. 계속 통화만 유지해 주세요. 저 선생님? 선생님, 들리세요? 그 사람 얼굴이 창문에 붙어 있어요. 목소리가 작아요. 지금 무슨 상황이죠?
잠깐 한눈 판 사이에 앞창문에 얼굴이 바짝 붙었어요. 이빨이 너무 크고 계속 웃고 있어요. 눈동자 색이 없어. 제발 도와줘. 저게 뭐야 대체? 선생님, 당장 가까운 방으로 가서 문 잠그세요. 지하실이나 침실 같은 방 있어요? 계속 나를 쳐다봐요. 날 죽일 것 같다. 선생님, 제 말 잘 들으셔야 돼요.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안전한 방에 숨어 있어야 돼요. 들리시죠? 네, 들려요. 방으로 가서 문 잠글게요. 확실히 집에 혼자 있는 거 맞죠? 네, 혼자. 잠깐만, 저 사람이 움직여요. 고개를 흔들고 있어요. 아니라고 하고 있잖아. 저기 우리 말을 듣고 있어요. 집에 나 혼자 아니라고 고개로 말하고 있다고요. 선생님 들리세요? 방금 큰 소리가 들렸는데 괜찮으세요? 선생님! 이 전화가 끊기고 후일담 2주 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상황이 급해 바로 핵심부터 말할게.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도와줘서 2주 전에 그 전화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관의 공식 보고서를 손에 넣었어. 근데 여기서 공개하는 만큼 그 경찰의 개인정보는 최대한 지워야 돼.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 밑을 보면 알게 될 거야. 경찰이랑 뉴스국은 난리가 났고 지금 이걸 공개하냐 마냐 서로 입단속을 하느라 정신이 없어. 도시 전체가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에 잠겨 있어. 내 상관이 내가 이걸 올린 걸 알면 난 잘릴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된다면 어쩔 수 없지. 내일 아침 대중에게 발표될 유일한 공식 입장이 이거야. 애슐랜드 경찰국은 피넬레파스 퀘리 레인 1617번지 반경 5마일 이내의 모든 가정과 사업체에 가능한 모든 추가 보안 조치를 통해 문과 창문을 즉시 봉쇄할 것을 권고한다. 지금부터 애슐랜드 전역에 통행 금지가 실시된다. 해가 지고 난 뒤 길거리에서 발견되는 모든 시민은 의심스러운 컬트 활동 관련으로 체포 및 조사될 예정이다. 또한 애슐랜드 북서부에 위치한 퀴리 주변으로 경찰 봉쇄선이 설치되었다.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누구도 이 구역에 접근할 수 없다. 접근을 시도하는 사람은 즉시 제압되며 현장 경찰은 필요시 무력 사용을 허가받는다. 그 어떠한 예외도 없다. 그리고 아래는 현장에 도착했던 경찰관이 실제로 작성한 보고서 전문이야. 어떻게 사본이 나한테까지 왔는지는 비밀이야. 2015년 2월 9일 새벽 4시 37분 911 신고. 출동 요청을 받고 피넬라페스 1617번지에 도착했다. 집안의 불은 모두 꺼져 있었고 관할 경찰이라고 신분을 밝히며 여러 차례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잠시 뒤 우리는 집 앞 마당의 눈 위에 불규칙한 발자국과 손자국들이 찍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자국들은 그대로 집의 큰 앞 창문까지 이어져 있었다. 창문으로의 강제 침입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집 뒤편을 확인하던 중 집에서 약 20야드, 그러니까 18m 정도예요. 20야드 떨어진 채석장 가장자리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발자국들을 발견했다. 그 발자국은 비정상적으로 넓은 간격으로 찍혀 있었고 이는 해당 인물이 매우 적은 걸음수로 엄청난 거리를 이동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어 집 외벽을 타고 올라간 것으로 보이는 손자국과 발자국이 알루미늄 샤이딩을 타고 3층 다락방 창문 바로 아래에서 끝나는 것을 목격했다. 그러니까 샤이딩이라는 것은 외벽이나 내벽에 붙이는 판자 형태의 자재라고 합니다. 해당 다락방 창문은 외부에서 깨진 상태였다. 그러니까 이 무언가가 다락방 창문을 통해 집에 들어간 것 같아요. 아까 전화 통화하다가 큰 소리가 났다고 했는데 이게 아마 창문이 깨지는 소리였겠죠. 현장에는 사다리나 로프처럼 3층까지 올라갈 만한 어떠한 장비도 없었다. 사다리와 로프가 없었는데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가 손발로 기어서 두두두둑 3층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손자국 발자국이 있었다는 걸로 보아서 기어서 올라간 것 같아요. 손발로. 작성자 개인 메모입니다. 내가 받은 보고서 사본에는 이 부분이 서장에게 크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고 옆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대체 뭐야 이게? 즉시 조사 및 검증 필요.
위치 확인 후 영장 없이 집안에 진입할 수 없었던 우리는 4시 43분경 차량으로 복귀하며 본국에 보고 전화를 걸던 중 집의 모든 창문에 여러 개의 창백하고 웃는 얼굴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목격했다. 그 얼굴들은 모두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고 기대하는 듯한 그리고 즐거워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러니까 경찰들이 함부로 집을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영장이 안 나오면은. 그래서 못 들어가고 본국에 돌아가려고 이제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집 창문에 모든 창문에서 창백하고 웃는 얼굴들이 막 다다다닥 나타났다는 거예요. 말했듯 도시 전체에 통행 금지 및 제한 구역 관련 공지가 내일 정식 발표될 거야. 근데 난 그 전에 먼저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보고서를 보면 알겠지만 이 사건 전체가 뭔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상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어. 추가 메모야. 방금 전 내가 이 글을 올리는 와중에 또 다른 동료가 전화를 줬어. 현장에 출동했던 그 경찰관이 실종됐대. 아마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내일 뉴스로 바로 듣게 될 거야. 지금 주변 카운티 경찰까지 총동원돼서 수색 중이래. 내 동료 말로는 그 경찰관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부인에게 이렇게 말하고 집을 나갔다고 해. 그 집 다시 한번 보고 와야겠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채석장에서부터 나온 것 같아요. 그거를 파고 들어가다가 무언가 파서는 안 되는 곳을 팠고 거기 안에서 뭔가가 나오지 않았나, 혹은 그 안에서 나온 악령이나 그런 게 인간의 몸에 들어가서 그 남자가 변해버렸던 걸 수도 있고요. 어떤 건지는 확실히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채석장에서 파내면 안 될 것을 파냈다. 되게 특이했죠. 거꾸로 손으로 서가지고 창백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눈을 살짝 뗐다가 다시 보니까 거리를 좁혀 와가지고 창문에 탁 붙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은 경찰 조사 결과 이 보폭 있잖아요. 눈이 왔다고 했는데 눈이 와 있으면은 발자국이 찍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발자국 말고 손자국이 찍혀 있었죠. 그거는 손으로 서 있었으니까.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보폭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점프해가지고 간 것이었는지 팔이 길게 늘어난 것이었는지 이것도 저것도 말도 안 되는 증거들만 계속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여기를 봉쇄해버리고 들어오지 못하게.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사람은 수상한 오컬트적 범죄를 저지른다고 치부하고 잡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였죠. 정체가 대체 뭐였을까? 이 후일담이 더 무서운 것 같아. 경찰들이 이제 거기 현장에 나가가지고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제 복귀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집 모든 창문에서 창백하고 웃는 얼굴들이 동시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악령이 한 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 채석장에서 우르르 나왔던 것 같아.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갔던 거죠. 저렇게 정체를 알 수 없는 저런 존재들이 무서운 것 같아요.